자, 무표정하고 반응 없는 아이, 이것도 참 속상하죠. 만 2세 여아인데요. 놀지 않고, 그 다음에 남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반응도 안 하는 애서, 아니 이거는 왜 그러지? 그 히스토리가 좀 있어요. 보니까 지금 할머니가 상담을 의뢰한 건데, 왜 할머니 손에 있었냐면 아들의 애죠. 그런데 이제 불란서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애를 낳았어요. 애를 낳는데 어쩌지 해서 이제 이혼을 하게 돼서 엄마는 멀리 딴 데로 가서 애하고 상호작용을 전혀 안 하고, 이제 아빠가 이제 이혼을 하고 애를 키우니까, 뭐 외국에는 이제 이렇게 혼자서 아빠들도 애들 잘 키워요. 근데 불란서 같은 경우는 크래쉬라는 어린이집이 있어서 이제 거길 얘를 보낸 거죠. 보냈는데 거기서도 너무너무 적응이 어렵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특별히 이상행동하는 건 아닌데 순한 기질이라 그냥 혼자서 그냥 잘 지내는 거지. 잘 지낸다면 혼자 있는 거가 익숙한 아이가 된 거지. 근데 이제 반응도 없고 뭐도 안 하니까 주변에서 너무 이제 케어하는 사람 입장에서 힘드니까 이제 어쩌고저쩌고 해서 어찌어찌 해서 서울로 온 거죠. 서울로 와서 할머니 집에 있는데 할머니가 못 키우니까 이제 어린이집을 또 이제 보내는데, 이제 할머니가 볼 때 이제 손주의 생각은 뭐냐면, 뭐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말도 안 하고 표정도 안 하고 표현도 안 하고 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뭐 해달라는 것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거의 이렇게 생각 없이 사는 애 같은, 이렇게 감정 없는 애 같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담이 왔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너무 오랜 기간 좌절되고 좀 우울한 상태가 너무 오래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케이스는 좀 놀이치료가 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놀이치료하면 거기서 이렇게 장난감으로 놀이도 하면서 얘기가 돼야 돼요. 놀이가 진행이 되면. 그러면 애 마음속에 울분, 슬픔, 분노, 섭섭함, 애정결핍이 전부 놀이상으로 이렇게 튕겨 나오죠.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 그게 이제 뭐랄까 해결된다, 이렇게 정화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이제 아마 외국에서 부모는 한국 부모인데 크래쉬 갔더니 불란서 말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소통도 안 되지만 뭐 학대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 먹고 싶을 때 먹었고 쌀 때 쌌을 텐데 우리가 그걸로만 살 수는 없는 거니까 얘는 거기서부터 반응 안 하면서 혼자 지내는 거가 훈련이 된 것 같은, 그래서 순한 기질 아이 같아요. 이게 까다로운 애는 여기서도 힘들고 다 힘든데, 그래서 이제 이런 애는 놀이 치료가 개입이 되면 놀이를 통해서 그 아이의 정서가 조금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나오다 둘 나오다 열 나오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면 애가 표정도 밝아지면서 옛날 애들 표정하고 나타나겠지.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게 놀이 치료도 안 하고 그냥 순하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봐지고, 또 하나는 이제 해외 아빠가 공부를 계속 하고 있지만 요새는 SNS도 잘 됐으니 자주 통화하고, 그래도 아빠가 무슨 얘기하면 대답은 한다니까 아빠하고 이렇게 SNS를 하면서 전화하면서 그 애착의 끈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지금 만 2세니까 이제 그동안에 너무 잘못된 경험이라면 놀이치료를 통해서 많이 좋아지면 대략 6세까지는 적극적인 개입을 하셔야 돼요. 놀이치료가 되면 놀이치료도 하고 미술치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애 마음의 응어리가 많이 바깥으로 튀어나오는 일들을 해주시면 이제 6세까지 적극 개입하면 좀 많이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제 그걸 희망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케이스를 보면서 제가 기질에 대한 걸 좀 생각해 보게 됐는데, 이제 우리가 순한 기질, 느린 기질, 까다로운 기질 대충 이렇게 얘기하고 뭐 또 다른 이제 그 분류법도 있긴 한데, 순한 애들이 정신과 의사 책을 보니까 순한 애들이 가장 정신과 올 확률이 높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순한 애들은 그냥 이렇게 레고 몇 개 놔주고 그냥 이렇게 옆에 늘어놔주고 이렇게 텔레비만 켜주면 혼자 잘 지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애에 대한 민감성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애가 이럴 땐 저건 뭐지? 그리고 애가 저건 무엇을 말하는 거지? 애 욕구를 살피는 민감도가 훨씬 떨어져요. 순한 기질 애들은. 그래서 오히려 정신과 오는 애들이 순한 애들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면 반대로
까다로운 애들이 있어요. 누구도 안 보려고 그러고 뭐 좀 기분 나쁘면 이러면 또 그 소리 듣기 싫어서 뭐 해주고 막 이렇게 아주 까다로운 애 있어요. 그런 애는 오히려 정신과 올 확률이 없다는 거지. 참 재밌는 일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순한 애들은 엄마들이 너무 그 아이의 욕구를 먼저 파악하려고 하는 민감도가 떨어지는 게 문제고, 그러니까 부모 역할을 게을리하게 되고 더 게을리하게 되는데, 이제 까다로운 기질은 엄마가 그냥 힘들어서 옆에 있는데 너무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도 또 까다로운 기질을 둔 엄마들이 해야 할 일이죠. 그러니까 막 까다로워서 식구가 많아도 걔한테 들러붙어서 꼼짝을 못한다. 그럼 너무 끌려다니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애마다 기질도 다 다른데 이 기질은 타고난 거라 성격은 조금 살면서 변화돼도 기질은 잘 안 변한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내가 순한 기질 애를 데리고 있다. 혹시 우리 애는 무척 까다롭다라고 한다면 혹시 순한 애를 내가 너무 방치하지 않나 이런 거 한번 좀 고민해 보시는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까다로운 애는 내가 너무 얘한테 매몰돼서 너무 질질 끌려다니지 않느냐, 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요새 이제 이렇게 뭐 원튼 원치 않든 이혼하거나 가정 해체 파괴가 있습니다. 그걸 무슨 통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도 OECD 참가국 중에 탑 2위에 해당하는, 그래서 이제 이혼율도 굉장히 높게 있는 걸로 봐진다면, 사실은 둘이 싫어지는 건 뭐 싫어질 수도 있고 또 좋아질 수도 있지만, 싫어졌다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1차적으로 애가 받는 피해가 많다. 저는 그 얘기를 해요. 왜냐면 둘이 싫으면 또 딴 데 좋은 사람 만날 수는 있다고 하지만, 애는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도 불란서에서 엄마가 이제 서로 이렇게 만나고 안 하니까 계속 아빠 혼자 하니까 이게 육아가 엄청 힘들었을 거고, 또 크래시라는 거기 어린이집도 굉장히 잘 돼 있지만은 거기 한국 사람이 없으니까 애가 갖는 그 고독함이나 적막함이 또 가중됐을 거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힘들다 말다 해서 아빠는 또 불란서에다 놔두고 애만 또 서울로 꼬리표 달고 할머니가 인천공항에서 데리고 가고, 이런 모든 일들이 사실 너무 어린애한테는 대단한 하나의 충격으로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그러면 이제 근본적으로 보면, 아니 이혼을 하지 말았어야지 애를 낳고, 그거는 이미 이제 이런 상황에서 그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 이혼하고 가정 파괴 해체해서 1차 희생자는 저는 자식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이렇게 6세 전에 애들이 이제 이런 상황에 노출됐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말하기 싫지만 안타까운 일이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개입을 해서, 그래서 아빠가 유일한 애착의 끈이면 아빠가 불란서에서 전화를 아침 저녁으로 뭐 애가 울어도 할머니가 또 전화해서 아빠랑 통화하게 하고, 이런 노력을 한 6세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 사례는 참 가슴이 좀 아프고, 점점 이런 가정 파괴 해체 시대에 애가 받는 고통이나 이런 스트레스를 사실 이런 방송을 통해서 미리 좀 경험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랑은 불변이 아니고 가변성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그게 오래 가긴 참 어려운데, 이 가족관계를 한번 만들면 이건 천륜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혹시 애를 가졌다, 애가 낳았다 그러면 굉장히 둘 간의 그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애가 받는 피해는 정말 우리 생각보다 엄청 많다, 이런 생각하고, 이 케이스는 좀 놀이치료를 집중적으로 받으면 좋겠고, 아빠하고의 끈을 좀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강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너무 많이 우는 아이가 이제 상담이 들어왔네요. 15개월 남자예요. 하여튼 제 연구에는 남자가 좀 많아요. 근데 이 엄마는 저한테 이제 센터로 상담을 오신 엄마인데, 휴대폰 동영상으로 40분에 우는 걸 찍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오셨어요 했더니 바로 테이블에다 그 40분짜리 동영상을 절 보여주려고 가져왔는데, 제가 40분 못 듣잖아요. 1시간 상담에. 그래서 한 1, 2분 듣고 알겠다. 그러고서 이제 끊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아니 어쩌면
그 애를 40분 동안 우는 걸 달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찍어올 생각을 했느냐 그랬더니 아우 우리 애가 이렇게 너무 울고 도대체 뭐가 잘못됐는지 이걸 말로 할 수가 없어서 찍어 왔노라. 이제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때 이제 15개월 때 가져온 그 사진인데 8개월 때도 자꾸 울고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봤대요. 봤더니 인터넷에서 그냥 울게 방치해라. 이미 걔는 이렇게 사람 손맛을 알고 안아달라고 하는 거니 일일이 상호작용하기에는 이제 점점 힘들어지니 약간 방치하고 내버려 둬라. 이렇게 8개월 때 인터넷 정보를 되게 이제 믿고 진짜 그렇게 방치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 특성은 지금 울다 지쳐 잠들거나 또 자다가도 갑자기 깨서 울거나 이제 이런 일까지 이제 행동을 하니까 이제 엄마가 상담을 올 때 이제 아이 우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찍어왔다. 전 그래서 그분 앞에서 아니 애가 울면 달래주는 게 엄마지 그 사진 찍어 오면 아우 참 제가 볼 땐 돌봄 부족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는 없었죠. 그랬는데 이분 상담하고 느낀 게 에릭 번이라는 정신분석학자는 우리 인간은 두 가지 허기를 채우려고 한대요. 평생토록. 그래서 어려서는 얘처럼 지금 어떤 자극을 배고파하기 때문에 자극을 충족시켜 줘야 되죠. 그래서 이때 애들한테 자극이라는 것은 눈 마주치고 등 두들겨주고 울면 왜 우냐고 말하면서 그 울음을 빨리 끝나게 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 걔가 원하는 자극에 대한 허기를 채워주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좀 애들한테는 이 울음이 대화하면서 소통이면서 나를 알리는 도구인데 이 엄마는 이렇게 계속 내버려두고 방치하고 그래서 결국은 애가 울다 지쳐 자거나 그저 갑자기 깨서 우는 이런 행동을 하는 것은 이 허기를 채워줘서 그 인간답게 이제 이렇게 쌓아 나가야 될 일을 이제 초기부터 이 엄마가 굉장히 결핍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어린애들하고의 자극하기는 우리가 주로 많이 하는 게 눈 마주치고 까꿍하고 또 뭐 잘하면 등 두들겨주고 엄지척 해주고 뭐 우리 보통 TV나 안방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를 욕구 충족을 때때로 시켜주고 만져주고 등 두들겨주고 안아주고 이런 그 스킨십을 통해서 애들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데 지금 이 케이스는 그게 많이 지금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언어적으로 칭찬을 많이 한다든지 미소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스트로킹 터치를 통해서 애들이 정서 안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러다가 나이 먹으면 언어적인 그 자극하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인정하기 그러죠. 그래서 뭐 수학 시험에 100점 맞았다는 수학 천재, 뭐 수학 영재 이러고 엄지척을 해준다든지 그때는 훨씬 더 말로 해주는 게 좋죠. 또 시댁에다 전화해서 어머님 우리 애가 이번에 또 수학 뭐 영재 상 탔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계속 말을 해서 애를 기분 좋게 하는 그래서 나이가 들으면 인정하기를 해야 되고 지금 어린애는 자극하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눈 마주치고 등 두들겨주고 손 만져주고 안아주고 이런 거는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게 안 된다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죠? 불안정 애착 되죠. 그래서 이제 정서적으로 얘가 좀 불안정한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엄마와 관계가 이렇게 그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아이들은 엄마에 대한 불신이 사실은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가고 두려움으로 가고 더 힘들다. 이제 적응하기가 힘들어진다 하는 거죠. 또 애 입장에서 제가 생각해 보면 40분 동안 누워서 울고 있는데 나를 찍는 엄마를 보고 속으로 저 사람이 내 엄마 맞나 이런 생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저도 아들 둘 키우면서 애 울음이 별로 바깥으로 나간 적이 없다고 전 지금도 회상을 하는데 일단 내가 아무리 뭘 바빠도 애가 울잖아요. 그럼 우는 거는 굉장히 속상하거나 힘들 때 운다 생각해서 모든 걸 전폐하고 일단 걔랑 가서 얘기를 하죠. 왜 우니? 뭐 때문에 그러니? 그래서 이제 이게 말이 안 통하면 어떻게든지 그 쿠루를 찾아내서 해결을 해주면 되는데 이제 이렇게를 요새 못하는 이유는 절대적으로 엄마들이 너무 동시에 여러 가지 하지 않느냐. 요즘 엄마들이 너무 바쁘지 않나 이런 생각해서요. 옛날에 나 애 키울 때 얘기하면은
저는 옛날 분 소리 한다 이럴 것 같아서 참 말은 못하는데,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제가 말을 할게. 애들의 울음이 대화다. 그래서 울음을 잘 읽고 길게 울지 않게 하고 많이 울지 않게 하는 것은 누가 엄마가 애에 대해서 민감하게 애하고 상호작용했느냐 안 했느냐가, 많이 우느냐 길게 우느냐 뭐 이런 것들의 차이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 우리 애는 참 많이 운다, 그리고 아주 길게 울고 그런다 하는 것은 사실은 엄마가 한번 반성해 볼 기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 걔 욕구나 걔가 원하는 바를 아직도 잘 모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요 특별한 케이스 동영상 찍어온 그 엄마 얘기는 지금도 그 엄마가 생생하게 저한테 남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알려주려고 사진 찍어온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요새 걸핏하면 인터넷에 이렇게 이런 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답이 오는데, 그런 이렇게 앞뒤 말도 없이 주는 그 해답 갖고 애를 키우는 것은 상당히 전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나름 교육 철학을 갖고 전체 숲을 보고 나무를 잘 키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쬐끄만 정보 하나, 아주 조그만 정보 갖고 매달려서 결국 얘는 울다 지쳐서 자는 애, 또 자다가 또 갑자기 깨서 너무 서럽게 우는 애로 만드는 것은, 맨 처음 울 때를 잘 엄마가 이제 핸들링을 못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애하고도 이렇게 거리를 두고 상호작용 안 해주고, 괜히 어른 손 타서 더 저렇게 하면 안 된다 해서는 방치했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불안정 애착으로 가면서 애가 좀 우리가 생각지 않은 또 다른 일들을 문제 행동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우는 것은 뭐 애 욕구를 말하는 건데 그거를 잘 맞춰주는 엄마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애가 많이 운다, 엄마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다. 그래서 애에 대해서 눈높이를 맞춰서 내가 애 욕구에 맞게 잘하고 있느냐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화나면 자기 머리 때린다, 자해하는 애. 근데 자해 많이 해요. 사실은 그 얘기 들으면 눈물겨운데, 이것도 19개월짜리 남자애인데 지 맘대로 안 되면 머리를 주먹으로 자기가 막 쥐어뜯거나 때리거나 이렇게 한대요. 여러분 보면 너 왜 이러니? 막 이렇게 이제 주의 집중을 받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엉덩이 때리면 이제 안 그런 척 하다가도 또 무관심하면 또 더 자기를 자해하고, 이렇게 해서 이 자해하는 애는 극도로 조금 뭐랄까 좌절된 케이스지 않느냐. 그래서 너무 엄마가 일방적으로 애 고집을 꺾으려고 혹시 시작을 했다면 이렇게 자해하는 걸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12개월, 한 1년쯤 되면 애가 자아가 생겨요. 나라는 자아가 생기면서, 애들이 자아 생기면 내 그렇게 하겠어요 보다 아내 소리를 먼저 한다 그래. 노를 먼저 하죠. 그래서 그 노 하면 네가 뭘 알아서 노야, 이리 와 할머니가 해줄게, 이러고서 이제 고집 꺾고 하는 거서부터 애들이 이제 번나가고 하면서 이상행동하고, 이제 그게 심하게 되면 자해도 하고 이러죠.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사람답게 크게 해서 할 수 있는 건, 첫 번째 12개월 이후부터는 애가 뭐 때문에 저러는지를 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를 잘 이렇게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막 어떤 일을 하면 도대체 너 나가자는 거야? 지금 들어오자는 거야? 아니면 지금 말고 형 오면 같이 가자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예상되는 얘기를 몇 가지 해서 걔하고 얘기가 소통이 돼야 되죠. 근데 그렇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될 때는 이제 일방적으로 뭐 이리 와, 따라와, 지금 가야 돼, 뭐 비 오니까 지금 못 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애가 이제 의지가 이렇게 꺾이면서 이제 이렇게 자해 행동하는 애도 있다 하는 거죠. 또는 이제 직장맘인 경우에는 애들이 하루 종일 엄마를 그리워해요. 엄마 그리워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직장맘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일단 애들은 엄마의 그 관심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합니다. 돌발 행동을, 뭐 얘같이 머리를 때린다든지, 뭐 자기 손등을 깨문다든지, 이렇게 해서 굉장히 엄마의 그 주의를 얻고자 하는 행동을 좀 지나치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다 관심 받고 싶은 얘기니까 가엽게 느끼죠. 그래서 혹시 직장 엄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퇴근 후에 절대적으로 밀도 있게 애하고 스킨십하고 놀아줘야 돼. 제가 이런 얘기하면 저희 직장에서 놀다 오는 거 아니에요. 집에 오면 그냥 정말 파죽음인데 그럼 집에 와서 애하고 놀려면 또 문 앞에서 보약 먹고 들어와서 놀아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한번 웃은 적이 있는데 정말 애들하고 노는 것도 일하는 것만큼 힘들지요. 그런데 대부분 어떤 엄마는 이렇게 연구하는 엄마들은 또 책을 또 가져와요. 프로젝트를. 그래서 오자마자 또 방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고 문 열어놓고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은 그걸 뭐 주말에 놀아줄게 하고 매일매일 애하고 관계가 소원하면 이런 애들은 이제 뭐랄까 욕구가 충족이 안 되죠. 그래서 엄마 그리운 마음이 욕구 불만이 돼서 이제 자기를 자해하는 행동으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일하는 엄마들은 뭐 일하는 게 죄는 아니지만 집에 와서는 절대적으로 애하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좀 작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엄마들한테 요일별로 놀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적어놓고 오늘 와서 신문지 찍기 놀이 해야 되겠다. 수요일 날은 이거 하는 날이지 촬영놀이 이렇게 해서 좀 놀이별로 요일별로 좀 어떻게 시간표를 만들어서 놀지 않으면 그냥 시간 나면 놀아요는 사실은 말이지 절대 놀아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놀고 엄마를 느끼고 그리운 걸 이렇게 그리움이 이제 이렇게 해결나고 이러면 가정을 안전지대로 생각하죠. 그래서 애들이 훨씬 더 이제 편안하게 반응하는데 엄마가 늘 바빠서 방에 들어가고 나랑 놀 사람 없고 이러면 저렇게 자기 머리 때린다든지 자해하는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 요런 이제 이상행동 갖고도 엄마 형태가 두 가지로 바뀌죠. 하나는 과잉 반응형이 있어요. 막 이런 행동하면 이거 뭐가 잘못된 거지? 막 병원도 몇 군데 다니고 막 이렇게 과잉 반응하는 엄마 있고 한 엄마는 무감각형 있어요. 저희 신랑도 어렸을 때 그랬다고 시어머님이 그랬는데 우리 신랑 굉장히 똑똑해요. 그리고 머리 좋은 애들이 좀 저렇대는데 아빠 닮아서 그렇죠. 그리고 남편 닮아 그렇다 그러고 별로 신경 안 쓰는데 그 남편 시대에 그 자랐던 세대하고 지금 너무 달라서 물론 DNA가 조금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무감각형 하는 엄마도 문제다. 아까 과잉 반응형은 제가 책에도 썼지만 예를 들어 ADHD 경계선이다. 그럼 이제 병원에 가면 경계선인 집은 이제 놀이치료도 해야 되고 부모 교육도 받아야 되고 뭐 집단 치료해야 되고 뭐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엄마는 너무 힘들거든. 애하고 그걸 다 따라다니면서 하려니까. 그래서 그냥 ADHD 그냥 경계선 말고 ADHD로 처방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엄마도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아니 저거는 뭐지? 너무 저건 오버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면서 지금 애가 잘못됐다라고 했을 때 엄마가 1차 책임을 지고 경계선에 있을 때부터 열심히 상호작용하면 애가 정상으로 되는데 엄마 스케줄도 바쁘고 힘드니까 그냥 ADHD 군으로 진단을 처방을 달라 이런 얘기를 제가 한번 듣고선 너무 이거는 참 옳지 않다 이런 생각했지요. 그래서 이제 호미로 막을 걸 나중에 가래로 막는다. 그리고 지금 어린애들 지금 이런 이상행동 얘기할 때는 초기에 그쵸 치료보단 예방이 좋은 거고 초기에 뭔가 보였을 때 그걸 수정하는 게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좋은데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호미로 막기는 이미 틀렸고 가래로 막는다. 그쵸? 예방하지 않고 치료하게 되면 이제 약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집단 치료, 놀이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정도 오늘 자기 머리를 때린다, 학대한다는 것은 좀 애가 엄마 나랑 같이 좀 놀아줘요라고 하는 걸로 들으시면 엄마들이 좀 시간을 더 쪼개서 놀이 시간표를 짜서 애하고 놀아주면 많이 해결되지 않냐. 19개월이면 아직 지금 시작이니까 그래서 많이 개입을 하면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안 먹는 아이들 얘기 또 많아요. 안 먹어요. 애들이 요새 이제 물자들이 흔하고 요번 케이스도 21개월 여자인데 너무 먹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아주 생성화를 하는 케이스인데 감기 걸리고 나서 더 안 먹는다. 보통 치즈 우유는 좀 먹었는데 요샌 그것도 안 먹고 졸릴 때 잠시 먹는 엄마 모유가 전부다. 이러니 엄마 걱정하죠. 그래서 대개는
이제 요새도 그런지 모르지만 놀이터로 왜 먹을 거 갖고 나가고 입에다 넣어서 꿀떡 생기면 또 하나 넣어줄 거가 이렇게 손에 이제 있고 이렇게 해서 막 안 먹는 애 거의 완전히 그게 하루의 이슈잖아요. 그래서 이 안 먹고 이 식습관은 요즘 들어서 한 몇 년 전부터 이거 특강까지 해달라고 해서 제가 어디 가서 한 기억이 나는데, 뭐 길게 얘기해봐도 첫 번째 내가 이제 할 얘기는 강제로는 안 되죠. 강제로는. 억압적으로도 안 되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가 한번 배가 고픈 경험을 갖게 하는 게 좋아요. 그럼 어머 이것도 안 먹는데 배고프다는 건 뭐예요? 군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철저하게 배가 고팠어야 돼요. 그러면 그때 먹는 게 되게 맛있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 케이스는 아닐지도 모르지만 보통 애들은 밥은 안 먹어요. 식탁에 이렇게 밥이랑 반찬이랑 먹는 게 하나도 안 중요하고, 보면 사이사이 먹는 게 엄청 돼요. 간식 보면 우유, 뭐 주스에 뭐 케이크, 뭐 엄청 달달한 거 다 먹어요. 그러면 밥이 안 땡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약속을 해야 돼요. 엄마는 너가 건강하게 크길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아빠랑 할머니랑 다 같이 먹는 밥을 같이 먹어야 되겠어. 그래서 네가 지금 이 밥을 안 먹으면 다음 저녁 먹을 때까지 너 좋아하는 과자도 안 되고 주스도 안 되고 케이크도 안 되고 안 된다. 이래야 돼요. 약속을 통해서 지금 먹기 싫어서 안 먹는데 날더러 케이크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한번 쫄쫄 굶어야 돼. 그때 물은 좀 먹여야 돼요. 물까지 안 먹이면 탈수되면 또 병원에 실려가니까. 그래서 물은 먹이되 간식을 주지 않는 걸 약속을 해야 되죠. 그래서 애가 배고픈 뒤에 밥 먹은 다음에 그 밥이 맛있는 경험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옛날에 시장이 반찬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한 끼 정도 굶겨도 된다. 그래서 다음 식사 전까지는 간식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지 않고 이제 그런 경험을 할 때 애가 이게 시장이 반찬이고 이렇게 맛있게 여러 사람과 같이 밥 먹는 즐거운 시간을 갖는 건 걔 생에 무지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안 먹는 애 때문에 뭐 원장들도 성하고 선생님들도 저한테 상담 오고 이래요. 그런데 제가 우연히 TV에서 하는 그 불란서의 크래쉬라는 어린이집에서 애들 밥 먹는 시간을 이렇게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한 8개월짜리 밥을 먹는데 이렇게 앞에 보니까 감자를 으깼어요. 설탕, 소금 조금 으깬 데다가 으깬 감자 안에 건포도가 한 5-6개 이렇게 묻혀 있어요. 그 애들을 먹는데 걔네 연장도 없어. 그래서 어떡하나 봤더니 그 이만한 트레이 안에 다 누구나 비슷한 그 8개월짜리한테 으깬 감자 안에 건포도 매달 있는 게 그게 이제 식사 시간이죠. 이렇게 보니까 누구 하나 연장도 없고 손가락으로 눌러봐요. 그러니까 쑥 들어가잖아요. 누르다가 어떤 애는 막 이렇게 하니까 손끝에 건포도가 잡히니까 그거를 엄지검지해서 들어서 구경하다가 먹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 저건 식사 시간인데 장난도 아니고 저건 뭐지? 그러니까 불란서에서는 애들한테 이 음식에 대한 탐색을 하고 각종 걔네들이 탐색할 수 있는 활동을 충분히 시간을 주는 걸 우리 한국 사람 눈에는 먹는 것 같고 노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그 으깬 감자 누르고 하고 거기서 건포도를 찾아서 보는 애 먹는 애 맛있으니까 또 건포도만 찾아서 손가락으로 휘지다가 건포도를 먹었는데 건포도 먹으면서 딸려오는 또 으깬 감자도 약간 구수하고 맛있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애들이 다 먹어요. 그러면서 그 먹는 거에 즐거움을 걔가 느끼는 것을 이렇게 화면에 잡히는 걸 봤거든. 우리 같으면 빨리 먹어라. 누가 음식 갖고 휘젓지 말아라. 건포도 이렇게 하나씩 집어먹지 왜 걔를 그렇게 하느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지금 막는 거다. 이렇게 이제 불란서 사람들은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애들이 음식을 눌러도 보고 찔러도 보고 냄새도 맡고 그러다 먹는다. 그래서 이렇게 목젖을 넣으면서 들어갈 때 그 달콤함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먹는 거는 상당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애들이 그 자유로운 오감 탐색을 통해서 음식의 그 식감, 질감을 안다든지 건포도 맛을 기억하고
건포도를 찾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서서히 음식에 대한 거를 이제 그 선호를 발견하게 된다. 지금 뭐 방송이니까 얘기를 더 한다면 어린이집에 흰밥만 먹는 애 있어요. 반찬 나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오로지 밥하고 김만 먹는 애 있고요. 그리고 어떤 애는 어린이집에서 안 먹여도 돼, 엄마가 전화 와요. 걔는 먹는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안 먹는 거 갖고 송아 떨지 말라. 뭐 일반적으로 애들 가지나 이런 거 잘 안 먹어요. 버섯 이런 거 잘 안 먹어. 물렁물렁한 거 안 먹죠. 그래서 우리가 3살적거든 8까지 막 식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3살적 안 먹어요. 언제부터 6개월 때부터 이유식 할 때부터 먹는 거잖아. 그래서 3살적거든 8살까지는 일반적인 얘기고, 먹기 시작할 때 먹는 습관이 잡힙니다. 그래서 골고루 먹게끔 엄마들이 이제 힘을 써줘야 된다. 그래서 먹기 시작한다. 그럼 그때부터 사실 뭐가 시작됐다? 좋은 습관을 갖게 해야 된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일단 안 먹는 걸로 너무 성화를 하지 말고 정서적으로 불란서 같이 좀 즐기는 식탁 분위기를 하려면 뭐 장난하지 말아라, 빨리 먹어라, 얼른 나가자, 이렇게 재촉하는 분위기는 애가 식사 시간을 즐기지 않는다. 그래서 식사 시간을 즐기게 하려면 먼저 엄마들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요새 영양이 좋아서요, 한두 끼 굶어도 그렇게 쓰러지는 애 없어요. 그래서 조금 강심장을 갖고 좀 애를 한번 뱃속이 간식이고 뭐고 절대 뭐랄까 공복 상태에서 맛있는 밥을 경험하려면 좀 깊은 생각하고 한두 끼 굶기는 엄마도 얘가 평생 좋은 식습관을 갖게 하는 극방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엄마, 아니 하루에 먹는 게 뭐 정말 이게 손에 꼽을 건데 그것도 먹이지 말라고 그럴 수 있느냐 하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즐거운 식생활, 자기가 식사 시간을 찾는 아이로 만들려면 부모가 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이제 이 식습관에 대한 얘기 많이 불려가면 좀 굶는 체험도 좋다 이런 얘기를 하면 다들 깜짝 놀라는데, 내가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건지. 그래서 여러분 시장할 때 이렇게 음식이 다 구수한 냄새로 다 들리잖아요. 배가 부른다면 하나도 안 맛있다고요. 그래서 그걸 아주 어린애지만 그렇게 느끼게 한다면 충분히 걔도 그 경험을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삼키지 않는 애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어 이 케이스는 남자인데 20개월 된 남자인데 사과를요 씹어요. 씹고 단물만 빼먹고 버리는 그런 케이스야. 그래서 아침 사과는 뭐 정말 너무 건강에 좋다고 하는데 사과를 단물만 빼먹고 버린다. 이것도 참 걱정이고, 이제 식습관이 이렇게 되니까 남편은 대놓고 당신이 애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렇다. 막 이러고서 이제 아내를 또 이제 잘못했다고 하는데, 거의 지금 식습관에서 많이 이제 질문을 받는 게 물컹거리는 거 잘 안 먹고 사과 같은 것도 아삭아삭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굉장히 그 소리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애마다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내야 되긴 하지만, 첫 번째 6개월 때부터 이유식을 하기 때문에 이때부터 좋은 식습관을 갖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이상한 사과에 대한 저런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저는 약간 요리법을 변화시켜도 된다고 봐요. 이렇게 채를 썰어서 다른 야채랑 같이 튀김을 해서 먹인다든지, 물론 튀김을 많이 먹으면 또 살찌니까 하여튼 뭐 크래커 위에 사과 얄풋한 거 넣고 또 그 위에 땅콩바다 해서 이렇게 사과만 싹 빼서 버릴 수 없게끔 같이 먹게 한다든지, 뭐 요렇게 해서 엄마가 요리법을 좀 변화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사과를 저렇게 단물만 먹고 버리는 거는 배가 부른 거다. 그리고 간식을 얼마나 먹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그래서 너무 많이 안 먹고 먹을 수 있는 양만 먹어서 먹는 거를 즐기는 분위기로 해야 된다. 옛날 분들은 많이 먹어라 그래서 막 고봉으로 뻐주는데 요새는 그렇게 하면 전부 이렇게 비만 만들고 옳지 않죠. 한 80%만 먹이려면 아주 적당할 때 숟가락 놓게끔 하려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 요 경우도 이제 삼키지 않는 애들은 벌써 뱃속이 별로 고프지가 않다. 이렇게 본다면 배고픈 경험을 한번 갖게 하자. 그래서 한두 끼 굶겨도 괜찮다. 제가 언제 이런 극방 조치를 하라고 했더니 어떤 엄마가 제 얘기를 듣고 점심 때 애가 밥상 차렸는데 자꾸 눈을 딴청을 하니까
오케이, 넌 지금 배가 부른 것 같아서 밥 먹기가 싫구나 했더니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안 먹어도 돼. 저녁 먹을 때까지 넌 먹을 수 있는 게 초콜릿도 안 되고 사탕도 안 되고 케이크도 안 되고 주스도 안 되고 물만 먹을 수 있어. 너 지금 먹을래 안 먹을래? 그래도 애들은 안 먹는다 그러죠. 그래갖고 진짜 저녁 먹을 때까지 너무 긴 시간을 냉장고 열어도 주스도 엄마가 다 감춰놨어. 그래서 물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저녁을 먹으니까 엄마 요리할 때마다 이렇게 하고선 엄마 근데 그때 더 달라 그래서 더 주면 안 돼요. 딱 걔 양만큼만 줘야 돼. 그래서 홀라당 먹고 너무 맛있는 경험을 했대요. 그래서 그 어머님이 교수님 말씀 듣고 너무 좋았는데 한 2달 하니까 옛날 버릇이 또 나와서 주말에 또 그 짓을 했대. 너는 이렇게 하면 지금부터 물밖에 먹을 수 없고 저녁에 그래갖고 잊어먹을 만하면 토요일 일요일날 끼고 자기가 직장을 나가니까 토요일 일요일 껴서 그렇게 하고 한 거의 1년 동안 해서 이제는 그렇게 극방 조치 안 해도 이제 식사를 잘한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형식으로 식습관이 잡히면요. 이거 교정하고 제대로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좀 노력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절대로 이렇게 안 먹는 거 같고 막 꾸중을 한다든지 왜 이렇게 식탁머리에서 막 야단치는 집 있어요. 도대체 너는 몇 번을 말해야 되고 도대체 너는 뭐 때문에 안 되니 이러고 막 화내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렇게 하면 애가 더 힘들지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식탁에서 모여서 이게 즐거운 식사 시간보다 그때 이렇게 훈육하고 야단치고 몰아서 얘기하는 거 식탁에서 하는 거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때 흐뭇한 얘기 해주고 서로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일을 해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저는 먹는 거에 관한 이제 상담을 받아보니까 엄마가 날씬하고 이쁜 언니들은 먹는 게 별로 없어. 그러니까 살이 안 쪘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질문도 그래서 되게 식생활은 누구 닮느냐? 엄마 닮아요. 엄마가 이것저것 더블더블 잘 드시는 분은 애도 먹는 게 괜찮아. 근데 엄마가 날씬하고 이러고 애 데리고 온 애들도 다 이러면은 저는 치즈는 무슨 치즈밖에 안 먹고 뭐는 김치는 물김치만 먹고 왜 그런 집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누굴 닮느냐? 엄마를 닮죠. 그래서 저는 저희 친정엄마는 오이는 안 드시는데 참외는 좋아하세요. 너무 이상해. 똑같은 참외가인데. 그런데 우리 엄마 밑에서 큰 오남매들은 전부 오이 참외 다 먹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좀 이상하게 그 오이 비린내 때문에 안 먹어도 내가 난 애들은 다 잘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음식에 다 넣으세요. 본인이 안 먹을지언정. 그래서 우리는 참 먹성이 좋은데 저도 애들을 그렇게 키우죠. 다 똑같이 저거 잘 먹으니까. 근데 이제 이유식하는 얘기 할 때 제가 6개월 때쯤 돼서 이제 아침에 이제 된장국 끓여서 먹잖아요. 그 뜨거운데 우린 먹고 하면은 아들이 보행기 앉아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내 생각에 이유식을 따로 안 먹이고 저는 된장국에다가 밥 한 숟가락 미리 넣어놓으면요, 약간 된장국에 얘가 좀 불어요. 왜냐면 애들 이렇게 좀 이렇게 꺼져야 먹으니까, 뜨거운 걸 못 먹으니까. 그래서 우리 먹을 때 엄마가 끓인 된장국이 이렇게 맛있다. 그래서 아빠도 다 먹고 엄마도 다 먹었다. 봐라. 그러고 이제 그릇을 보여주면 보행기 앉아서 그걸 봐요. 저게 무슨 이상한 국물에다 밥을 넣었는데 엄청 맛있나 보다. 그래 놓고 이제 우리 다 먹은 다음에 아까 이렇게 된장국에다 밥을 말아 놓은 거를 요렇게 한 입 떠서 주잖아요. 그럼 애가 한 입을 맨 처음에 호기심에 찬 눈으로 먹다가 되게 맛있다 그래요. 엉덩이를 들썩들썩하고 더 달래. 그럼 또 줘요. 또 줘서 그 밥 한 숟가락이 다 불어 터진 거잖아요. 그 뜨거운 거 못 먹으니까. 그럼 그걸 다 먹으면 이제 힌트를 얻어서 그 다음날은 시금치국 또 먹습니다. 그 다음날은 미역국, 또 미역까지 줘도 다 먹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유식 그런 사제품을 사지 않고 그냥 내가 만든 된장국에 밥 한 숟가락 넣어서 미역국에 나중엔 김치찌개 국물에 밥 비벼줘도 먹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들 둘이 거의 입맛은 인터내셔널해요. 한국 거, 외국 거 다 잘 먹고 하는 것은 난 사실은 어렸을부터 식습관을 그렇게 들여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이 식습관이 사실은 이제 사회생활하고도 연결이 돼요. 왜냐하면 골고루 먹는 애들이 예를 들어 대기업체 들어갔다고 칩시다. 갑자기 과장님이 우리과에 이게 프로젝트가 떨어졌는데 우리 부서로 됐거든. 오늘 저녁에 내가 삼겹살 소주에 쏠 거야 했는데 거기 말단 사원이 들어와서
저 과장님 저는 삼겹살 못 먹고 등심밖에 못 먹어야 그러면 이뻐하겠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삼겹살도 먹고 등심도 먹고 다 먹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 사람하고 단체 생활할 때 불협화음이 없으려면 유난히 손들고 저는 삼겹살만 못 먹어야 이러면 참 별로 안 이뻐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서 이렇게 먹는 습관은 첫 번째 엄마 아빠를 닮는다는 게 첫 번째고, 혹시 우리는 좋은데 애가 그렇다라고 해도 굉장히 노력해서 이제 이렇게 뭐 식단법을 좀 요리법을 좀 달리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많이 좋아진다.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될 것은 꾸중을 한다든지 야단을 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애를 더 힘들게 한다. 이제 먹는 것도 그 사람의 개성이고 기호고 또 뭐 여러 가지가 그 사람을 대변해 주는데 너무 우격다짐으로 할 게 아니라 일단 배 상태가 간식으로 많지 않다. 그리고 밥을 정기적으로 잘 먹는 게 좋겠다 하면 간식 체크하시고 또 요리법을 좀 변화 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먹는 그 정말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이제 대인관계까지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정에서 이거를 조금 교정을 해주고 제대로 가르쳐 주는 것이 얘가 이제 가정에서 학교로 사회로 넘어갈 때 좀 잘 할 수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는데, 제일로 실질적인 이게 뭐랄까 문제로 지금 상담을 요즘에 많이 받고 있는 게 잘 안 먹는다, 삼키질 않는다, 물렁거리는 거 내버린다, 이런 것들이 큰 문제로 지금 질문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밥 가지고 장난치는 애 또 상담이네요. 남자 한 20개월짜리 남자인데 어떤 식이냐면 이제 이만한 대접에다가요 밥 넣고 뭐 나물 넣고 뭐 넣고 물을 또 초벅초벅 이렇게 해갖고 막 장난처럼 하다가 가끔 한두 개 골라도 먹는데 결국은 그게 전부 다 그냥 뒤섞여갖고 정말 뭐 개밥도 아니고 이상한 밥이 되니까 나중에 다 꿀꿀이족처럼 해서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특히 외식을 나가도 이러면 굉장히 주변 사람 보기도 곤욕스럽다, 이제 이런 상담인데, 저 이런 상담 받을 때 아니 애시당초 이게 시작이 안 됐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꿀꿀이죽처럼 늘 해서 한두 번이 아니야 이제 습관화돼서 고쳐야 되는 거면 참 엄마가 참 어떻게 저게 저절로 고쳐진다고 생각하고 애초부터 그냥 놔뒀는지, 어떻든 이제 나쁜 습관이 생긴 거라 서서히 고쳐야 되고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급방조치로 이제 방법 하나는 밥상을 따로 차려준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밥상에서 또 대접에다 물 넣어서 막 이것저것 넣고 하는 일을 자꾸 재현하지 않게 하려면 걔만 이쁜 소반을 따로 해서 큰 접시에다가요 밥 이렇게 큰 접시에 이렇게 구역이 좀 있는 거 있어요. 그래서 밥 조금 놔주고 반찬 2개 딱 해서 거기는 물도 없고 이만한 대접이 없어야 되지. 그래서 결국은 지금까지 해왔던 그 꿀꿀이죽 만들어서 다 버리는 거는 더 이상 못하게 이제 따로 밥상을 차려주고 큰 접시에 이제 밥 조금에 이제 찬 2개 정도 이렇게 해서 하는 이유는 예전에 했던 일을 계속하지 않아야 되니까,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강화되면 절대 못 고치니까요. 그래서 일단 따로 밥상을 차려주자는 거를 이제 엄마한테 당부를 하고, 또 하나는 식사 전에 비누 거품 놀이 같은 걸 충분히 하게 하자. 왜냐면 이게 얘가 내적으로 뭐가 이렇게 꽉 차서 답답해서 저렇게 물 갖고 장난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어떤 내적 욕구를 한번 이렇게 바깥으로 표출하게 하려면 비누 거품 놀이가 참 좋아요. 그래서 식사 전에 이제 화장실에서 이렇게 비누 거품 해줘서 충분히 물놀이를 하면 물놀이 하면서 이렇게 정서적인 해방감도 갖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엄마들도 화나면 사우나 가서 많이 물놀이 하고 오잖아요. 그럼 많이 이렇게 편안해지는 것처럼 애들도 마찬가지에서 물놀이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면 밥 먹을 때 밥 먹는 일만 집중할 수 있다 제 생각을 했고, 또 사실은 제 많은 치료 놀이에서 하는 것 중에 이게 촬영놀이가 굉장히 매직성이 있다, 마술성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찰을 갖고 애들이 뭘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상담을 하면서 봐온 케이스인데, 아빠가 그 딸이 자꾸 쿠키 먹으면 이빨이 많이 썩으니까 쿠키 하나를 탁 따면 그 딸만 안 주고 나머지 식구들은 하나씩 먹으니까
아빠가 너무 얄미운 거야. 그 맛있는 초코 쿠키를 나만 안 준다. 그래서 그 놀이시설에서 보니까 찰흙을 주니까요. 아빠 얼굴을 만들어요. 찰흙으로 바닥에다 동그랗게 빚어가지고 아빠 머리도 하고 아빠가 안경 썼거든. 안경을 이렇게 하더니 세상에 볼펜으로요. 아빠 얼굴을 쿡 찍어요. 찰흙에다가 눈도 쿡 찌르고 아프지? 막 이래가면서 막 찔러요. 얼굴에다. 그러고서 옆에 와서 이 사람이 누구야? 아버지야? 그러면 약간 불안해. 아버지라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자기는 아버지라고 했거든. 대답을 안 해. 그러면서 나중에 또 자꾸 누가 물어보니까 귀찮으니까 그걸 다시 뭉쳐갖고 딴 걸 만들어요. 그렇지만 걔는 이미 아빠 모습을 하고 볼펜으로 쿡쿡 찍었을 때 나만 쿠키 안 주는 아빠 미호가 다 끝난 거지. 그래서 이 찰흙놀이를 아빠를 많이 만들어서 볼펜으로 쿡쿡 찍은 아이는 실제로 저녁 때 아빠 보기가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찰흙놀이에서 그 울분이나 화난 거가 다 해소가 됐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쿡 눌러서 이렇게 누른 채 있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그걸 어떤 형식으로 해소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찰흙놀이는 애한테 그 놀이 치료할 때 굉장히 매직성이 있고 마술성이 있으며 그 치료 놀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들 이렇게 막 주먹으로 치고 막 주물르고 만들고 형상을 만들어서 뭐 이상한 걸로 쿡쿡 누르고 하면서 나름 이제 정화되는 거지. 그래서 감정이 순화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밥 갖고 장난치는 애 내면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가 마땅치 않는다면 첫 번째 큰 접시에다 밥하고 반찬 2개 놔줘서 좀 그 옛날에 했던 짓을 하지 않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또 뭔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밥 먹기 전에 비누 거품 놀이 같은 걸로 해서 충분히 정서적인 해방감을 갖게. 우리도 왜 사우나 갔다 오면 이렇게 뭔가 시원하고 후련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애들도 그런 놀이가 필요하다. 되게 식탁에서 자꾸 그러니까 밥 먹기 전에 한번 그런 일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찰흙놀이는 수시로 해도 되죠. 그래서 아빠가 미우면 아빠를 형상화해서 아빠를 뭐 때려준다든지 아니면 엄마가 미우면 엄마를 그래도 되고, 찰흙 갖고 그러는 거 갖고 우리가 야단칠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감정을 순화하게 만들어서 저렇게 먹는 거 갖고 꿀꿀이 죽해서 죄다 갖다 버리고 어디 외식 나가서 그러면 남들이 다 쳐다보고 무슨 교육을 저렇게 했을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습관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게 제 책 제목처럼 칭찬입니다. 그래서 뭔가 제대로 잘했다면 그날은 어떻게 해야 되죠? 들어서 칭찬해 줘야 돼요. 칭찬은 진짜 이렇게 사람을 바꾸는데 가장 큰 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으로 갔다. 아니 그렇게 이만은 꿀꿀이 죽해서 버리지 않고 애가 접시에 담은 거 쫙 먹고 이렇게 했다. 이러면은 최고랑으로 등 두들겨주고 또 그거를 아빠한테 얘기하고 할머니한테 얘기해서 애가 칭찬받는 일을 자꾸 하면 이 칭찬만큼 큰 힘이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도 잘 회상해보면 내가 왜 저 사람을 왜 좋아하지? 저 많은 사람 중에 저 사람을 왜 좋아하지? 생각해보면 저 사람은 나 만날 때마다 뭐 하나 들어서 칭찬해 준 사람이다?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뭐 머플러 하나 멋있게 하면 아 오늘 그 머플러가 가을색이에요. 이런 얘기 한 사람을 오래 기억해 우리는. 근데 뭐 그 머플러를 했거나 말거나 그냥 보는 사람하고 유난히 이렇게 뭘 칭찬해 준 사람이 있어요. 가을에 너무 어울리는 머플러에.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오래 기억한다고. 왜냐하면 그게 기분 좋아지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애들을 좋은 습관으로 갖게 하려고 한다면 적재적소에 어떤 행동 변화가 있으면 바로 칭찬을 해주는 것이, 엄마가 영민한 관찰력도 있어야 되지만 기에 포착을 해서 애를 기분 좋게 하면서 좋은 습관으로 가게 하는 것은 칭찬뿐이다. 저는 지금 요 얘기 하면서도 책에서도 좀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칭찬할 거리를 늘 찾는 엄마는 굉장히 애한테는 너무 좋은 엄마다. 왜냐하면 칭찬을 많이 받고 큰애들이 자신감 있게 이제 잘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제 꼬집는 아이 얘기네요. 이거는 남자아이인데 한 22개월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고 지금 한 24개월 되는데 약간의 들어올 때부터 분리불안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얘가 그냥 평상시엔 모르겠는데 다른 애들하고 놀 때 그냥 가끔씩 물고 꼬집기를 해서는 결국은 선생님한테 애들이 고자질하죠. 얘가 나 물었어요. 그러고 막 물은 자주 봐주면은
이게 물리고 이러면은요, 이거는 바로 엄마들한테 전화 걸고 잠깐 와서 보세요. 사진 찍은 것도 카톡에다 올리고 일이 굉장히 심각해요. 꼬집고 무는 애들은. 그래서 이제 교사 상담입니다.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제가 물려서 얼마나 아프니 꼬집히고 막 이러고 그러지 말자 이러면 애가 화가 나는 거야. 지적당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손등을 깨물고 또 자해해요. 손빨기 하고. 손빨기는 또 위로를 갖는 거지. 그래서 교사가 이렇게 또 지적하는 건 얘는 너무 자기를 또 학대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타이른데 무릎에 앉혀놓고 너가 그래서 그랬어? 그렇게 하면 안 되기로 했는데 그렇구나. 그렇게 안 하면 좋은데 왜 그랬니? 그리고 타이로 그러면 우운대요.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지금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을 못 찾는 애다. 조금 그러지 마 그러면 자해하고 조금 타이르면 울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정서가 불안정한 거죠. 이렇게 안정적인 건 아니다. 자, 이런 애들은 사실 통제하고 야단치기보다는 절대적인 사랑으로 관심으로 돌봄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이미 분리불안돼서 온 애니까 이게 집에서부터 엄마하고 애착관계에 문제가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교사 상담이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책에는 이렇게 적절히 애정을 제대로 못 받는 애, 애정 결핍 그러죠. 뭐 엄마가 바빠서일 수도 있고, 뭐 생활이 이제 삶이 어려워서 애하고 상호작용을 못하고 생활전선에 있다 보면 애들은 애정 결핍이 되죠. 그래서 이런 애정 결핍된 아이들이 되게 세 가지 형태로 행동을 나타냅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세 가지 형태 제가 말씀드리면 잘 듣고, 어머 우리 신우애가 그런데, 어머 우리 옆집 아들이 그런데, 이렇게 하시면 일종의 애정 결핍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위축된 행동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저 애정 결핍된 애들은 꼭 집이 그렇게 넓은데도 어디 구석쟁이 들어가요. 그 병풍 뒤에 가는 애도 그렇고, 큰 테이블 밑에 이렇게 테이블 크로스인데 그 안에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막 찾기 전엔 못 찾아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데서 책 읽는다. 자기를 위축시키는 거가 애정 결핍된 애들이 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제 나타나는 행동 특성이죠. 구석을 찾아간다든지, 찾아서 너 거기 있는 거 알아 나와 그래도 사람 올 때까지 안 나온다든지. 참 결핍이죠. 애정 결핍이죠. 두 번째는 애들이 빤한 거짓말 해요. 아닌데 저거 거짓말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엄마 아빠가 이혼을 해서 시댁에 절대 못 오게 해서 엄마가 애만 본다라고 칩시다. 요새 이혼하면 그 교섭권이 있는데도 그렇게 안 가게 하고 못 가게 하는 집도 꽤 많아요. 그러면 딸이 아빠를 보고 싶은데 못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엄마가 사준 장난감 갖고도 옆집 애가 오면 너 이거 우리 아빠가 어제 선물로 사준 거다. 이렇게 빤한 거짓말 하지. 아빠 만날 수도 없는데 엄마가 사준 건데도 아빠가 사준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 이런 것도 일종의 그 거짓말하는 것도 애정 결핍이고, 사실은 얘는 이렇게 빤한 거짓말 하면서 현실에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거를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보는 거지. 이거 거짓이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 데스 위시야. 죽은 건데 죽은 그 위시를 말로 해보는 거죠. 그래서 참 이 빤한 거짓말 하는 사람은 이게 참 애정 결핍으로 봐야 되고, 세 번째가 공격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위축되거나 거짓말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거의 우리가 눈에 뜨는 건 공격적인 행동이에요. 때린다거나 깨문다거나, 때리고 깨물고 남한테 못할 땐 자기한테 자해하는 걸로 공격 행동을 하죠. 자기 등 깨물어서 피나는 걸 보여주게 한다거나, 이런 게 전부 이제 공격 행동으로 되는데, 만약에 이게 남을 공격하는 거가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거 지나서 자해하는 경우, 자기를 막 괴롭히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도가 굉장히 쉽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은 사랑으로 삽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도 그런 얘기, 사랑이 명사가 아니다 그런 얘기 어디서 했어요. 사랑은 동사다. 둥둥 떠다닙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일하고 관심이 없는 듯 엄마가 힐끔힐끔 쳐다보고 큰아들 보고 엄지척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해도, 엄마는 부엌에서 온갖 일 해도 가끔 보는 그 엄지척 끄덕끄덕이 애들은 사랑이라고 느끼죠. 그래서 무슨 사랑이 그냥 명사처럼 이렇게 정지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하면서도 이렇게 그쵸? 생각 너머로 애하고 사인을 주고 엄지척하고 하면서 그
사랑을 받고 우리 인간이 변화되고 이렇게 사는데 지금 이게 사랑이라는 이 말, 둥둥 떠다니는 동사적인 이 말을 잘 감지를 못하고 그냥 엄마 전 너무 바빠요. 그리고 나도 그러고 싶지만 나는 그럴 힘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대놓고 저한테 그런 얘기 한 사람이 있어요. 저한테 뭘 더 바라시면 교수님 전 못해요. 저는 한 몸으로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리고 근데 자식을 키우고 사람 만드는 일은 나는 그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렇게 순위에서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그런 집 애들이 하는 일이 거의 이런 애정결핍, 엄마한테 올 사랑을 못 받아서 이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누적되면 저렇게 위축되거나 빤한 거짓말을 하거나 공격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동하는 걸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절대적으로 통제하거나 야단칠 게 아니라 절대적인 사랑과 관심과 돌봄과 그렇죠. 늘 같이 함께하는 시간을 하면서 애가 사랑을 통해서 변화를 느끼도록 하셔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을 갖고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좀 가져야 된다. 아 교수님 내가 여러 애를 하는데 그 개별화라는 게 뭐 걔만 특별히 이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렇게 사인 랭귀지를 튼다든지 걔만 이렇게 뭘 해주는 어떤 그런 걸 통해서 애가 좀 각별하게 보호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끼면 애가 원에서도 서서히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그런 얘기 들어요. 아우 우리 애는 막 이러다가 어린이집을 보냈는데요. 어린이집 보내니까 애가 큰 애 같아요. 얼마나 그냥 늠름해졌는지 몰라요 선생님.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너무 왜냐면 어린 선생님들이 그또래 애들을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아 요거는 애정결핍이네, 요거는 주의 집중 받으려고 이러네, 아 그러니까 얘한테는 머리도 한번 쓰다듬어주고 최고라고 엄지척 해주고 이러니까 애가 점점 큰 애 하듯이 이렇게 잘 따라하고 집에서 하고는 사뭇 다르게 하죠. 그래서 저도 이제 상담을 온라인으로는 교사 상담 많이 받으면 이 얘기밖에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건 사랑이다. 그래서 각별한 관심을 주고 개별화된 프로그램을 걔한테 좀 가지시면 굉장히 애가 서서히 달라지면서 교사들은 보람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한편 엄마들은 내심 고마워합니다. 우리 애가 많이 달라졌다. 이런 것도 나는 교사로서는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좀 이렇게 공격적인 행동 이런 거가 전부 다 근본적인 거는 애정결핍 사랑이다. 그래서 이제 사랑이 저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 늘 이렇게 둥둥 떠다니면서 돌봐줄 아이는 돌봐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손가락 빠는 아이들도 많아요. 19개월 된 남자인데 제가 먼저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손가락 빠는 건 정신과 의사들은 잘 못 고칩니다. 그래요. 손가락을 빨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미 어떤 형식으로 빨기 시작했다. 이거는 하지마 소리 하는 거가 사실은 우리도 듣기도 싫지만 그런다고 해서 안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가락 빨다가 언제 초등학교 4학년쯤 돼서 뭐 손에다가 이렇게 이쁜 거 색칠해야 돼서 안 하고 뭐 하나씩 10,000원을 준다 이래서 어떤 애는 또 그거 10,000원 받으려고 100,000원 받으려고 이제 안 빨기 시작했다. 이런 특별한 케이스 아니고는 계속 빠는 걸로 지금 정신과에서는 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빠는 자체를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19개월 된 남자애는 자꾸 손가락 빨고 또 바지 그 사타구니 안으로 손 넣어서 자위도 하고 하니까 엄마가 혼도 내고 매도 들어도 소용이 없다. 이게 이제 이 사람의 상담이죠. 근데 일단 왜 애들이 저렇게 자위하고 손가락 빠느냐, 자기를 위로하는 거죠. 왜냐하면 심심해서. 저도 이제 외국서 유학할 때 아들 둘이 2살 터울이라 뭐 실컷 맛있는 거 해주고 뭐 했는데 갑자기 적막해지면 우리 애가 엄마 심심해 이래요. 그러면 등에서 진땀 나요. 심심해 이러면. 그럼 뭔가를 하지 않으면 둘이 또 막 싸우다가 막 이게 또 8층에 살았기 때문에 뛰면 아래층에서 전화 오거든. 그러니까 막 집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있을 때 애들이 심심하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저한테는 스트레스였었어요. 그래서 저는 육아 중에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심심해 소리예요. 그래서 심심해 그러면 그래 나가자. 그래서 축구공 들고 우리 그때 맨하탄에 모닝사이드 드라이브 거기가 파크가 좀 넓었어요.
밤 되면 잘 안 다녀야 되는 길이긴 해도 낮에는 괜찮거든. 그럼 이제 거기 축구공 하나 들고 나 깔을 돗자리 하나에 맨날 뭐 리딩 밀려 있으니까 리딩거리 들고 가서 애들 여기서 놀라 그러고 이쪽에다 돗자리 깔고 거기서 난 이제 맨날 아티클 읽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한 시간만 풀어놔주고 시컨 축구놀이 하면 이제 10곳이 많이 퍼지니까 최소한 심심하다는 얘기는 안 하죠. 토탈 한 2시간이면 해결이 되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애들하고 특별한 시간에 공원도 가고 마트도 가고 뭐 이런 일을 해서 심심하다고 안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심심한 걸 세심하게 신경을 못 써주잖아요. 그러면 애들은 나름대로 자기를 위로할 수 있는 기제를 찾아요. 그래서 손가락을 빤다든지, 어떤 애는 이부자리 끄트머리를 붙잡고 빤다든지, 어떤 애는 무슨 토끼 인형 귀를 빤다든지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걸 충족을 못 해주면 애들이 위로거리를 찾기 때문에 그게 문제다. 그래서 엄마들이 이제 손가락 빨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애가 심심하지 않게 세심한 배려를 해줘야 된다. 이제 그런 거고, 이제 빨기 시작했다. 그러면 일단 야단치지 말고 꾸중도 하지 말고 매도 들면 안 된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손 빠는 행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저 손 빠는 걸 계속 냅둘 수 없다라고 하면 손 쓰는 운동을 해야 돼. 예를 들어 손을 빨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지 않으니까 요 손을 쓸 수 있게 뭐 색종이 붙이기를 한다든지 스티커 붙이기를 한다든지 뭐 풀그림 뭐 놀이를 해서 그냥 양손을 다 쓰는데 그 여기 풀 묻은 걸로 빠는 애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손을 쓰는 이제 손놀이를 많이 하면 이제 잊어먹어요. 그 손 빠는 거 잊어먹어. 그래도 잘 땐 또 손 빠는 애들도 있지만 끊임없이 손 쓰는 놀이를 하면서 이제 안 하게 해야 된다. 근데 이제 특별히 저 사타구니에 넣고 뭐 만지고 자요, 부비고 자요 이러고 막 어떤 엄마는 얘기하면서 창피해 죽겠다 그러는데, 사실은 자위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뭐 창피스러운 일이고 벌써 애가 저딴 일을 한다 그러고 막 무슨 성행위로 생각하시면 곤란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부모가 먼저 편안하게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성기를 만지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이렇게 타부시하고 창피하게 생각했다면 그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우연히 애가 손으로 귀 만질 때는 아무 느낌이 없는데 성기를 만지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해서 그 경험을 자꾸 추적해서 할 뿐이지, 그게 무슨 성행위고 무슨 성적인 충동이고 이렇게 너무 흉악한 말로 애를 막 이렇게 몰고 가는 행동은 엄마가 너무 오버하시는 거다. 그래서 잠시 그렇게 자위하고 하는 게 한 3세, 6세는 그러다가 초등학교 가서는 없어지기도 하니까 요 시점에서 꼭 얘기하고 싶은 건 엄마가 좀 편안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이 손가락 빨고 자위하는 얘기는 아마 상담을 무척 많이 받았어요. 제가 많이 받았는데 결론은 그겁니다. 일단 빨기 시작하면 그거 좀 다시 교정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빠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애들 심심할 새 없이 끊임없이 엄마랑 재밌게 활동하는 거를 하면 손 빠는 거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해방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위하는 것이 그게 뭐 굉장히 이상한 일은 아니니까 엄마 자체가 좀 편안하게 마음을 먹는 것이 훨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배변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엄마는 복직을 해서 애를 낳고 한 12개월까지는 엄마가 봤는데, 엄마가 이제 어머님하고 같이 사니까 어머니한테 애를 토스하고 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옛날 분들은 왜 이거 그 똥 받아내면 되지 무슨 기저귀를 채우냐 이러고서 이제 억지로 강제 배변 훈련하는 걸 몇 번 목격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저렇게 하지 마세요 하기에는 애를 맡기고 가는 며느리 입장에서 참 미안해서 말을 못하고 저한테 너무 이른 것 같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질문이 왔는데 사실은 너무 일찍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시기가 있어요. 배변 훈련은 18개월하고 36개월 사이에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작을 1년 반쯤부터 시작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엉덩이에 그 관략근이라고 그러죠. 변을 가르는 건, 그게 한국말로는 늘옴치근, 늘어났다 옴츠렸다 하는 그 늘옴치근이
그 자율신경계가 되뇌의 지령을 받아서 제대로 할 때가 1살 반부터예요. 그럼 그 전에 지금 시어머님이 12개월 된 애를 똥을 빼내고 이런 거는 억지로 빼내는 거예요. 남의 거 도둑질한다는 그런 책도 한번 봤어요. 왜냐하면 애들이 변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의식이 발달되는데 내 거를 내가 내보내고 싶다 하는 그런 동의도 없이 뺏긴 아이는 뺏겼다고 생각해서 남의 걸 훔친다는 거예요. 상당히 철학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는 거 먹는 거는 애지만 똥으로 만드는 거는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내보내야 되는데 그걸 억지로 뺐으면 이게 항문기 고착된 성격이에요. 이렇게 좀 어려운 얘기 같지만 저절로 이렇게 하고 싶을 때 하지 않고 일찍이 뺏는다든지 아니면 훈련을 안 해서 자꾸 똥질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고착된 성격들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돌전에 미리 하는 거 이거 항문기 고착되기 쉽다. 그런 애들 어떻게 큰다? 거칠고 폭력적이고 도벽도 생길 수 있고 뺏겼으니까. 또 아니면 너무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훈육적인 뭐 이렇게 대소변 가리기도 안 하고 그런 애들은 또 지나치게 청결하고 또 강박적이고 인색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항문기 고착된 양극화된 성격이 항문기 고착 성격으로 얘기하는데 어느 것도 하나 좀 바람직한 게 없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의 거 훔치지도 않고 너무 인색하거나 강박적이지 않을 애로 크려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아이로 키우려면 변은 그냥 애가 쌀 때까지는 싸다가 어느 날 엄마가 엄마 나 응가하고 싶어 이러면 응가를 받아내고 뒤처리하고 하는 거를 충분히 언제까지 36개월까지 해도 절대로 늦지 않아요. 거의 다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시작은 1살 반부터 하고 마무리가 36개월 때 되는 걸 너무나 많이 봤는데 너무 일찍 서두른다든지 너무 늦게까지 애를 훈련을 안 한다든지 이러면은 똥을 나중에까지 싸요. 4살짜리, 5살짜리도. 그래서 요거는 항문기 고착 성격이 안 되게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늦게까지 방치만 안 하면 굉장히 창조적인 성격으로 된다. 제가 이거는 책에 나온 얘기를 또 당부를 하는 거고요. 이제 대부분 이렇게 자꾸 실수하고 이럴 때 엄마들이 하는 게 아니 넌 도대체 제대로 하는 게 뭐니? 이런 것도 못하니? 누굴 닮아서 이렇게 느려 터져? 이런 얘기를 자꾸 하면 애가 아 내가 실수를 하는구나. 내가 뭘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해서 자기에 대한 회의심 갖고 좌절감을 느끼죠. 그래서 절대로 그거가 엄마의 표정이나 느낌으로 애한테 전달되는 일만 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절대로 초조하게 말한다든지 짜증을 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제 잘하다가도 한번 실수하면 되게 화나지만 그때 아니 며칠 잘하다가 이건 또 뭐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고 며칠 잘하다 한번 실수하면 신속히 처리해야 돼. 얼렁얼렁 하고 이렇게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얼렁얼렁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아유 며칠 잘하더니 내가 이거 이상하다 했더니 아유 드디어 또 나오네 이런 식으로 애를 자꾸 무안 주고 하시면 곤란하다. 그래서 실수해도 신속히 처리하고 야단치지 않고 그쵸? 또 다짐받는 엄마 있어요. 너 이렇게 할래 안 할래? 내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렇게 다짐받고 이러면 애들이 점점 더 고질화되고 못 고치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슬기롭게 쓱 하는 게 좋다 하는 거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이 배변 훈련을 제일 좋게 하려면요. 습관을 어떻게 들이냐면 저도 아들 둘이라 지금 확실히 그 생각이 나.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쉬부터 싸게 해요. 그거는 거의 실수 안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가 쉬하자 그러면 우리 엄마 맨날 하는 거다. 쉬를 만들어서 싸.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쉬하죠. 어디 나가기 전에 한번 쉬를 싸고 나가라 그래. 그리고 집에 들어와서 또 싸고 또 자기 전에 싸고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싸는 습관을 갖게 하면 그 사이사이만 걔가 컨트롤하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렇게 유도를 제가 한번 해보고 그래서 이게 애마다 먹는 양이 틀려서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는데 제가 예전에 그 재소자들 무슨 책 쓴 거에서 조직폭력배가 쓴 책을 봤어요. 우연히 봤는데 어렸을 때 5살 땐가 오줌을 그렇게 지리고 싸서 엄마가 화가 나서 이렇게 밑에 하복부를 벗기고 복도식 아파트에다가
세워놓은 거야. 제 망신당하라고. 옛날엔 그랬잖아요. 옆집에 가서 소금 얻어와라. 누가 소금 준 사람 없잖아요. 너네 오줌 쌌구나, 소금 받으러 왔구나, 막 이러니까. 근데 이제 얼마 전부터 소금 시키진 않지만 그 집 엄마는 이제 애가 4~5살 때도 오줌 싸고 이러니까 화가 나서 밑에 하복부를 이렇게 베끼고 복도식 아파트 끝에다 세웠는데 애들이 내려가면서 야, 너 오줌 쌌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손가락질 하죠. 애들이니까. 그래서 걔가 나한테 손가락질한 너네들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해서 거기서 은근 폭력성이나 그 잔인성이 생긴 거야. 그래서 걔가 이 다음에 그 일진에 되더니 뭐 되더니 조직폭력배에 가담해서 뭐 또 어떤 일을 해갖고 또 그런 데 들어가서 글 쓰게 돼서 그걸 봤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애 어렸을 때 실수하는데 그걸 너무 인상에 깊게 하려고 무슨 아랫도리를 베껴서 망신을 준다든지 이런 일은 더 이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왜냐하면 걔 조그만 애도 하나의 인격인데 그때 그 앙심 품고 그 창피했던 거 그래서 너 두고 보자 하는 거가 결국은 이게 그쵸 조직폭력배의 한 일원이 됐다는 것은 상당히 나 그 얘기 듣고 가슴이 아팠는데 그래서 이 배변 훈련에서 꼭 기억할 것은 18개월부터 하고 36개월 안에 이제 해결이 나는데 슬기롭게 하셔야 된다.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입장도 되면 안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안 된다. 그러니까 슬기롭게 잘 해결을 하시고 애마다 그 신호를 먼저 얘기하는 애 있어요. 엄마 응가 쉬 이러면 도와주다가 혼자 잘하는 거.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죠. 근데 너무 애를 야단친다거나 실수했을 때 너무 무안을 주면 그런 애가 오히려 늦게까지 배변 훈련이 안 돼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 책 저 뒤편에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뒤처리 배변까지 잘해야지 사람 같잖아요. 근데 이게 잘 안 됐을 때 나중에 성격하고도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 배변 훈련을 너무 서두르는 거 옳지 않고 너무 늦게까지 방치하는 것도 옳지 않으며 피차가 서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하시는 것이 가장 이제 이상적이다 이렇게 봅니다.